광주 창업 포럼 초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광주시 그린 뉴딜 총괄 정책 자문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시장님 주재하에 또 우리 광주에 뉴딜 어디로 갈 것이냐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그때 제가 두 가지 제안을 중심으로 드렸습니다. 광주가 기후위기 시대 그리고 기술과 산업이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이 시대에 뉴딜이라는 정책을 갖고 준비하는 것은 너무 멋지다. 그런데 이런 광주시의 정책이 얼마만큼 어떻게 갔는지를 세 가지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체계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 기준은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불평등 해소와 광주 시민들의 삶의 질, 그리고 일자리,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뉴딜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도 드렸고요. 또 광주가 AI 사관학교로 아주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를 헤쳐갈 기후위기 대응 사관학교, 그렇게 해서 인재를 키우고 사람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제 다음으로 우리 슈퍼빈의 김정빈 대표님께서 실제 그린 뉴딜 영역에서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얘기를 들려주실 텐데요. 저는 도대체 그린 뉴딜 시대에 어떤 분야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까? 그리고 여기서 혁신이란 뭘까? 그리고 세상이 얼마만큼 크게 바뀌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관점, 방향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현대자동차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자, 현대자동차가 아이오닉이라고 그 전기차 생산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한데요. 그런데 저기 보면은 아이오닉이 아니라 아이러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뭘까요?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광고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 광고는 어떤 광고냐면은 호주의 환경단체가 현대건설이 아이오닉이라는 전기차 시대를 얘기하면서 여전히 베트남에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비판하는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대는 기후위기를 걱정한다면서 전기차를 출시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더러운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다. 자, 이게 뭘까요?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탄소 중립, 그린 뉴딜, 이제 기업의 경영도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런 것들을 맞춰서 가야 된다라는 논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의에 쏟아지는 이면에는 이렇게 전기차를 선전하면서 석탄발전소를 짓고 있는 기업의 이중적인 그린워싱 행태에 대해서 그걸 지적하는 목소리들도 매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목소리가 이제 국내적인 시선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현대자동차와 현대건설을 엮어서 석탄발전소를 짓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호주의 환경단체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전처럼 2010년경에 우리가 얘기했던 저탄소 녹색 성장에서 얘기했던 그런 어정쩡한 녹색으로는 지금의 위기, 지금의 변화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10년 전과 지금은 판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딱 어떤 기업을 선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최근에 SK그룹이 탄소 감축 인증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기업 안에 민간 기업이 탄소 감축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인증 표준을 도입하고 그것을 평가 인증하는 시스템으로는 SK가 처음 만든 겁니다. 저는 SK가 탄소 감축 인증 센터를 만든 것을 보고 여기 보면은 탄소 감축에 대한 방법론이라든지 감축량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건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활동할 것인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업들도 분위기가 다른데
이전에 얘기했던 그린이라는 메시지만으로 세상이 움직일 것 같지 않은데, SK 왜 저러지? 왜 갑자기 아리백을 선언하지? 왜 ESG 얘기를 계속 하고 있을까?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주요한 기업들도 경영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실질적인 개선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SK가 치고 나간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탄소 감축 인증센터를 건립한다는 거는 저는 약간 메시지가 좀 읽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위기. 자, 유럽은 폭우가 쏟아지고 홍수가 막 일어나고 있고, 북미는 뜨거워서 난리가 나고 있고, 우리도 지난해 54일간의 장마를 겪었는데, 그 위기의 상황에서 언론들은 재난이 왔습니다 라고 막 보도를 하지만, 그 재난과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우리가 먹고 있는 식단의 종류, 그리고 우리가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매일매일 가서 일하는 산업의 구조,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위기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고 지금 발생하는 위기에 적응하는 사회로 빠르게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했을 때 실제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연하게 줄여야 돼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면은 기업의 경영 활동이라든지 국가의 배출 총량이라든지 우리 광주 광역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지 서구의 배출량이라든지 하나의 기업의 배출량이라든지 이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벌어져야 되고, 그것이 얼마만큼 줄어드는지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물건의 전과정에 있어서도 그 물건을 생산부터 시작해서 폐기까지 얼마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환경에 영향을 줬는지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필요한데, 그 체계를 갖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기본적인 준비 작업들이 이제 좀 기업들도 신호를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기후위기 얘기를 할 때 제가 제일 충격받았던 사진 한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이 2019년도에 정말 물리를 달리는 개들의 이 모습이 저한테는 제일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멀리 있는 일이 아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현재다라는 거, 그리고 지난해 54일간의 장마 끝에 우리나라에서도 역대급 장마하고 태풍 때문에 쌀 생산량이 5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기후위기가 식량, 사람들의 먹는 거, 이런 것과 연결이 되는 거고, 보통 기후위기 대응 관련해서 한다 그러면은 워낙 기후위기의 원인을 에너지가 많이 제공하기 때문에 기후위기 그린 뉴딜 관련 산업이라고 딱 얘기했을 때 우리는 그린 모빌리티, 그린 에너지, 그린 빌딩, 이렇게 세 가지 영역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많아요. 먹을거리부터 시작해서 자원순환이라든지 우리 김정민 대표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이런 영역까지 정말 그린 뉴딜의 영역은 폭넓고 대상이 많다라는 거고요. 당장 북미 서부 지역에 폭염이 발생을 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지금 해양 생태계에 홍합류가 40도, 50도 가까이 오르는 그 온도를 견디지 못하고 지금 그냥 익혀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일대가 밀 생산지와 가깝기 때문에 이 밀 작황의 피해가 나면서 전 세계 밀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밀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치지만 기근에 시달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확실하게 기후변화를 정의를 찾아보면은 이 문장이 나옵니다.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온난화, 그에 따른 기후 패턴의 대규모 변화. 핵심은 인간에 의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019년부터 영국의 가디언지는
기후변화는 지금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표현해내는 용어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비상 또는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기후위기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후위기가 보통 북극곰, 환경문제 이렇게 얘기되던 것이 이제는 투자, 금융, 기업 활동, 산업, 일자리 모든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기후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서 아주 충격적이었던 게 2005년에 있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였어요. 이 카트리나로 인해서 보험회사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한 재난의 규모가 보험회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선 거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전 세계 보험 관련한 업계와 그리고 금융을 중심으로 이 기후위기라는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계량화하고 우리가 손실보상을 최대화하면서 이걸 상품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15년 정도에 이런 것들이 쌓이기 시작했고, 불확실성을 제거해야겠다. 그리고 기업을 평가할 때 그 기업의 현재 실적만이 아니라 그 기업이 기후위기에 얼마만큼 대응하고 있는지를 같이 평가해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가 단위에서도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하면 감축과 적응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우리 이제 기업 정보를 공시할 때 기후변화에 관한 재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자라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기업의 기후변화 재무 정보를 공개할 때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느냐라고 했을 때 전환 위험과 물리적 위험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보고 있어요. 자, 전환 위험은 뭐냐면은 일단 기후위기 시대에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기업도 세계도 움직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산업에서 다른 영역으로 에너지든 기업 운영 방식이든 틀어야 되겠죠. 자, 그러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전환 위험이라고 하고, 물리적 위험은 이번에 텍사스 한파 났을 때 반도체 공장들 정전 나가지고 생산 멈추고 그랬었잖아요. 자, 이렇게 기후변화라는 직접적인 재난이 기업 활동 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기업은 얼마만큼 대비가 되어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을 기업의 재무정보 태스크포스 안에 넣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국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어떻게 탄소를 줄이는 사회로 만들 거냐, 기업 활동에 있어서도 얼마만큼 그것을 줄일 것이냐, 플러스 다가오는 위협에 대해서 우리 기업은, 우리 국가는, 우리 지자체는 얼마만큼 준비해서 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같이 접근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2019년도, 2020년도 매년 12월이 되면은 크리스찬 에이드라고 하는 기업 구호 단체가 보험 손실액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 10대 기후 재난을 리스트업을 하고 그 피해 규모를 추산을 합니다. 이걸 보면은 2019년하고 2020년에 피해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액수가 막 조 단위로 뛰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자료를 보면은 이런 경향이 보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재산상의 피해가 크고 개도국에서는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에 동아프리카에 보면은 메뚜기 떼와 벌레가 창궐해서 85억 달러의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하는 어떤 여러 가지 정책도 있지만 기업의 활동을 보고자고 할 때 국내도 있지만 국제적인 문제를 같이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에 있어서의 저는 스타트업의 역할도 폭넓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 그러니까 탄소 배출량을 거의 순 배출량을 바닥까지 끌어내리는 순 배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배출하고 그 배출한 것만도 나무를 심거나 CCS를 통해서 흡수해서
제로까지 떨어뜨려야 됩니다. 지금 한참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5월 달에 관계부처 합동 보고서를 봤더니 탄소 중립 관련한 논의에 있어서 산업부가 이렇게 문장을 써놨더라고요. 탄소 중립은 가야 할 길이지만 앞에 정경련이 입장을 내듯이 이렇게 급작스러운 탄소 중립 사회로 가는 것은 일자리라든지 산업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우려도 있음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을 대표하는 그룹들이 전경련도 있고 대한상의도 있고 이런데요. 여전히 전경련의 입장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기후위기 대응을 비용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이죠. 저는 여전히 전경련의 입장은 부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전경련의 또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지난해에는 검색에 거의 걸리지 않았던 단어가 바로 ESG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에 전경련 사이트에 가게 되면은 ESG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그런데 여기 그 전경련의 보고서를 보면은 주요한 것이 E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이 핵심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전의 베트남 등 해외 석탄 발전 투자 관련해서 블랙록이 서한을 발행한 거, 그리고 LG화학이 인도 공장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해서 또 대규모 투자자인 블랙록이 서한을 발송한 거. 자, 이것처럼 현존하는 압력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ESG에서 특히 이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ESG 평가 등급이 낮게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10대 그룹이 ESG 위원회들을 막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라고 해서 우리 좀 지속가능하게 경영하고 있습니다를 나타내는 좀 모호한 기준의 보고서들이 나왔는데, 이제는 명확하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로 환경 분야에서 그 기업이 온실가스 얼마 줄였어, 폐기물 어떻게 줄였어, 그리고 물은 얼마나 사용해 라고 시계열적으로 드러나 있는 추이를 볼 수 있는 그런 보고서를 써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최근에 제가 이런 ESG 관련해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거기에 들으시던 기업체의 어떤 임원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기업들이 자기 비용을 들여가지고 온실가스를 관리하고 실제 줄여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아직까지 이게 이렇게 기후위기 그리고 세계적인 금융의 변화 이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일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꼭 묻는 질문이 이런 질문들이 와요. 요즘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알겠다. 그리고 기후변화, 탄소 중립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알겠는데 그냥 환경을 생각하면서 캠페인도 하고 소비자들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우리 그런 것까지는 해왔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전경련이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랑 공동으로 ESG 포럼을 했는데요. 그때 인텔이 특히 이 분야에서 잘하고 있고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인텔이 뭘 하고 있느냐? 글로벌 공정의 재생가능 에너지 100% 사용 달성, 추가 에너지 절약, 절대량 기준으로 탄소 배출량 감소, 물 사용 절약, 물보건 프로젝트, 매립 폐기물 제로 목표 추진. 자, 여러분 이제 기업들도 일을 하려면은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이란 것은
국가적으로 보면은 전력 생산 분야에서 탄소를 어떻게 줄일까? 산업 부분은 어떻게 변하고 건물, 수송, 농축수산물 그리고 폐기물 플러스 흡수량 이런 각각의 영역들에 대해서 국가도 정책을 수립하지만 이 얘기는 기업들도 그 기업의 생산활동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인 부하를 줄이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판이 바뀌는구나 라는 것들을 인지하게 된다면은 그 속에서 아직 등장하지 않은 수많은 그린 뉴딜 관련한 스타트업과 새로운 기업 기회들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에서 요게 이제 탄소 중립의 메시지가 나온 IPCC 보고서입니다. 이 그래프의 곡선의 꺾임 이걸 보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기업 활동을 하게 되는 세상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게 되는 세상 그 세상이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로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꺾이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준비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그림 그리고 그런 상상력의 그림 이런 것들도 강도와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자, EU가 만들고 있는 이 텍소노미 기반의 그 비재무정보공개법 관련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EU가 그린 딜을 하면서 EU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끌어올렸어요. 그리고 끌어올리면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게 될 거고 거기에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돈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금융이 투자를 할 때 어떤 것이 녹색이냐 어떤 것이 녹색이 아니냐라는 분류 체계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류 체계가 논의가 된다라는 것 자체가 앞서서 제가 현대차의 아이오닉, 아이러닉 했던 것처럼 이제 새로 등장한 이 탄소 중립과 그린 뉴딜 시대에는 그냥 녹색이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국제사회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도 지금 얼마나 바뀌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요 초록색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미세먼지 이슈가 터졌죠. 그리고 지난해 그린 뉴딜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탄소중립위원회, 탄소중립기본법, 탄소중립시나리오 2030년 NDC 상향. 자, 지금 그린 뉴딜을 이해하려면은 이런 정책적인 환경들이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선진국만 줄이던 파리 협정에서 모든 나라가 줄이는 교토 의정서에서 모든 나라가 줄이는 파리 체제로 넘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1.5도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정책적인 조치들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IPCC 보고서 나올 때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대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면은 1.5도에 도달하는 시점을 2040년경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비하고 있는 IPCC 보고서 6차 보고서에는 이렇게 전망했던 시점들이 10년 정도 당겨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지금 전개되는 시간들이 2020년에서 2030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유럽연합 공동으로 지금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탄소 통상 시대, 지금까지는 물건의 질과 거기에 따른 가격이 중요했던 시대였다면은 이제는 그 물건을 만들 때 탄소를 얼마만큼 배출했는가를 검증하고 따지는 그런 제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기업들도 한국의 기후 관련한 규제보다 더 유심히 보고 있는 게 유럽연합의 기후 관련 규제들입니다. 거기서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은 배출권 거래 시스템에
해운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교통, 건물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SK가 했던 것처럼 모든 영역에서 배출을 얼마 하는지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그것을 얼마만큼 줄였는지를 검증하고 평가하는 체계, 그 체계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도 탄소 국경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국이 올해부터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출권 거래 가격이 유럽연합 내에서는 톤당 한 7만 원 정도, 한국은 한 2만 원 정도, 중국은 톤당 한 8천 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탄소 중립이나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라서 이 탄소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가 점점 더 강화된다면은 배출권 거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국도 배출권 거래 시스템의 운영이라든지 에너지 가격 개혁이라든지 또 2060 탄소 중립 선언이라든지 이 거대한 전 세계 배출량 1위 국가도 현재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속에서 아리백이라든지 그리고 기업 간 거래에서 기업을 협력하는 하나의 대상으로 당신들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물건을 납품할 수 있느냐라는 조건들이 붙기 시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특히 현재도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탄소 집약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결국은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산업 구조의 전환, 에너지의 전환, 그리고 경영 방식의 전환,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시간이 2050년 탄소 중립이 아니라 지금 논의가 되는 것은 2030년까지 도대체 우리가 얼마만큼을 할 것인가, 30년간의 노력을, 30년까지의 노력을 더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래는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6에서 28% 줄인다는 것을 2030년까지 50에서 52% 줄이겠다고 상향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영국의 90년 대비 78% 감축에 대한 방향, 그리고 독일은 2050년이 아니라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목표 시점을 당기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감축 목표 상향입니다. 원래는 요랬던 경로가 지금 이렇게 빨간색 경로로 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20% 상향하는 이런 결정을 내렸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일본 정부가 일본이 지난해 10월 달까지는 2050 탄소 중립 못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일본 정책 담당하시는 분이 두 가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미국과 유럽연합의 2030년 목표를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이 압박이 정말 엄청났다. 어떻게 보면은 미일 정상회담이 한미 정상회담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일본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압박이 들어갔던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정경련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경제단체 연합에서 오히려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을 높여야 된다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거셌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한국에서는 지금 1번까지는 왔어요. 우리도 2030년까지 NDC를 10월 초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올려야 되는 이유가 국제사회의 압박이 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그러면 한국의 기업들은 스스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써서 물건을 생산해야 된다라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걸 만들어내는 게 우리 전반적인 숙제인 것 같고요. 아마 8월 중순에 나올 것 같습니다. 한국이 지금 7억 톤에서 5억 3,600만 톤으로 줄이겠다고 한 게 파리 협정의 약속인데요. 이 정도를 줄이게 되면은 지구 평균 기온이 여전히 3도, 4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5도에서 안정화시키려면은 더 줄여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만큼 더 줄일 것인지는 이제 곧 윤곽을 드러내게 됩니다. 저는 여기 기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저 그림을 보고 같이 좀 상상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7억 톤을 배출하고 있는데 이 7억 톤이 2050년에는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가기 위해서 전력, 산업, 건물, 수송, 농축, 수산물, 폐기물 답을 찾아야 되고 석탄 발전, 에너지, 건물, 전기차 전환, 공공교통, 산림 파괴 중단, 식품 폐기물 손실을 줄이는 거, 채식 위주의 숙단, 육식을 줄이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자, 저 숙제들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영역에서 기업은, 시민은, 정부는, 지자체는 무슨 역할들과 새로운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저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 걸 얘기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영역에 대한 해법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요즘에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리지? 어떻게 보면은 제가 여러분의 시간을 한 30분 정도를 쓰면서 기업의 변화, 국가의 변화, 얼마나 이 상황이 시급하게 변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30분 정도를 썼잖아요. 그런데 이런 딱딱한 표와 설명과 도표 없이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방법들을 같이 고민하는 것도 기업의 영역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당장에 최근에는 이런 블랙핑크라든지 또는 이런 메시지들을 가지고 좀 더 대중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이 기후위기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 문구는 유럽이나 캐나다의 노동조합원들이 죽은 지구에 일자리는 없다. 그러니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사실은 지구도 살고 우리도 살고 모든 생물들이 살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정의롭게 전환해야 된다라는 대안으로 만들면서 외쳤던 구호예요. 그래서 죽은 지구에 일자리는 없다. 정의롭게 전환하자. 사라지는 일자리에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해야 될지 질서 있게 변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노동조합도 그거 받아들이겠다. 이런 메시지로 이런 구호들을 외쳤는데 최근에 K-팝 스타들이 죽은 지구에 K-팝은 없다라는 문구로 한국의 K-팝 스타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나서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촉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영역,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영역 상당히 다양한데 이거는 각각의 영역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부터 교육과 홍보를 어떻게 할까, 문제인식은 어떻게 확산할 수 있을까, 미디어의 영역, 전달의 영역, 정말 여러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플러스 이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걸 컨설팅하는 일들부터 시작해서 각각의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검증하기를 어려워하는 공적 영역에 있는 사람들께도 이런 기술과 방법론에 대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는 것. 그래서 그린 뉴딜의 영역을 쭉 두고 에너지 분야, 각각의 산업도 있지만 현재 우리의 정보와 이 한계를 인식한 상황에서 점점을 만들어가지고 아이템이나 사업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이거는 이제 청소년들이 한국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빵점이다. 그리고
우리 9월 24일 날 기후 파업합니다 라고 벌써 막 움직이고 있는 영역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좀 태법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서 현대차, SK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탄소 중립과 ESG의 바로미터가 되는 기업이 포스코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가 철강 회사죠. 우리나라 배출량의 10% 가까이를 한 개 기업이 만들어냅니다. 자, 그러면 이 포스코가 10년 만에 거의 분기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철강 많이 판 거예요. 철강 가격도 매우 좋았고. 그런데 이 포스코의 실적이 최고치인 이면에는 중국의 철강 감산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참 특이한 케이스죠. 중국 정부가 2060 탄소 중립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단위 철강 생산당 CO2 배출량이 많은 철강 기업들에게 생산에 대해서 생산량을 줄이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스코의 매출이 또 급증했고, 또 코로나 이후로 이 탄소 중립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 경기가 또 회복이 되면서 철강 수요는 급등하고 있어요. 저는 포스코의 현재 상황이 우리가 지금 풀어가야 될 여러 과제들이 중첩되는 매우 아이러니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포스코가 철강 판매를 많이 하고 세계 철강 가격이 올라가면서 실적을 발표하는 기자 설명회를 열었는데, 그때 기자들이 쏟아져 나온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포스코 탄소 중립 선언했고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20% 줄이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달성하실 겁니까? 지금 포스코 삼척에 석탄 발전소 짓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포스코 강판이 미얀마 군부 기업과 합작 사업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 이 기자 설명회에 갔다 온 기자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실적이 최고치에 올라서 기자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에서 나온 질문들은 다 ESG 이슈였다. 이제는 저는 피해갈 수 없는 판이 열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린 뉴딜은 자료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판이 열렸는데 생각보다 우리 정부도 준비가 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ESG 관련한 평가 등급이 난립한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KESG 지표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KESG 지표에서 포스코가 A등급을 받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도대체 포스코가 A등급을 받게 된 기준이 뭐냐? 오히려 정부가 하는 일들은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지 또는 폐기물 발생량이라든지 환경과 관련한 이런 지표와 기업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거지, 한국의 산업부가 KESG 지표를 개발할 일은 아니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고요. 또 이 관련해서 환경부하고 금융위 같은 경우에도 워낙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기후 리스크에 대해서 공시하라라는 압박이 강하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 기준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 보면은 2025년까지는 자율 공시로 되어 있고 2025년 이후에는 공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들에 한해서만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뭘까요? 저는 훨씬 더 속도가 지금 변하고 있는, 하루만 자료를 보지 않아도 세계가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2025년 이후에 공시하도록 한다라는 것들은 저는 우리가 지금 속도가 좀 많이 뒤떨어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이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한다. 기업이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하고 이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국내외적으로 제도가 엄청나게 바뀌고 있고, 이런 바뀌는 제도를 가지고 기업들도 스스로 분석하고 준비하고 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기후위기 대응은 비용이 아니라
기후 위기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비용을 발생시킨다라는 관점으로 바꿀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도대체 세상의 판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하나하나 기업의 사례는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하고 싶었고요. 이렇게 시작하는 얘기들을 토대로 각각의 영역에서 어떤 상상력을 발휘해서 기업 활동을 해볼 수 있는지는 이제부터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새로운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